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스웨덴 하면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는 게 선진 복지국가. 되게 그게 첫 번째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 거고. 이케아 아니에요, 이케아. 아니,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이케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바. 예, 그 중년 층은 이제 아바를 더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말괄량이 삐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벨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북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고 반세기에 걸쳐서 잘 모르죠. 저는 그 34년 동안 직업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2년 전에 그 주요 스웨덴 대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에 이제 퇴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연구 활동을 주로 하는 이정규라고 합니다. 스웨덴이 그 6.25 때 야전병원을 이제 부산에다가 적십자 야전병원을 설치를 해서 그래서 연 인원 1,023명의 간호사 의사를 파견을 해서 부상자 치료를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전후에 이 병원이 인력이 일부 남아서 노르웨이, 덴마크 인력과 함께 우리 지금 있는 그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국립의료원의 전신인 스웨덴,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병원을 세우는데 기여를 했죠. 전후에 지금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지금 아직도 참여를 하고 있죠. 북한이 1973년에 이제 스웨덴하고 수교를 했는데 그때 그 스웨덴 내부에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이렇게 했어요. 그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일간지에다가 엄청난 돈을 내면서 일종의 그 체제 내지는 그 북한 홍보 이 기사를 실는 거죠. 그래서 일간지에 이제 그 김일성이 앞을 응시하는 그 사진을 가운데 넣고 결국 내용인즉슨 그 미국이 자꾸 불장난을 치려고 해서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논조죠. 그게 이제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스웨덴, 북한, 그러니까 조선이죠. 스웨덴, 조선 친선협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행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래도 그 스웨덴, 조선 친선협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인사들도 이렇게 영입을 해서 약 한 300여 명 정도가 스웨덴 사람들이 이제 그 친선협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쪼그라들었거든요. 스웨덴이 북한하고 수교를 했던 당시 1973년 그 즈음에는 수교의 직접적인 동기는 그 경제적인 요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스웨덴의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더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혈안이 돼 있었던 당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그 당시에 그 북한이었어요. 북한은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전후 복구는 한국보다 훨씬 일찍 성공적으로 해서 그 아주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 유망한 그런 경제적인 국가였고 심지어 스웨덴에서는 그 당시에 북한을 아시아에서 제2의 일본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스웨덴이 이제 북한을 그런 인식 속에서 접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이 많은 그 물품을 주문을 했죠. 그 다음에 수입을 하는 제품의 가격들은 많이 오르고 그래서 국제 수지가 굉장히 악화됐어요. 결국은 뭐냐면 스웨덴에서 수입한 장비나 기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거죠. 북한의 그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아는 스웨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EKN이라는 수출보증위원회에서 그 기업들이 받아야 될 거 못 받은 거는 다 갚아줬어요. 대신 얼마든지 대금을 못 갖고 있는 북한을 더 막 압박을 하고 쪼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스웨덴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스웨덴의 대북한 외교는 큰 줄기가 이 규범적 관여 외교와 평화 중개 외교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양자 간에는 사실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웨덴이 그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물밑에서 중개해주고 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도 그걸 싫지 않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스웨덴을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외교인데, 그러면 북한이 왜 스웨덴을 신뢰하게 됐는가? 바로 이 규범적 관여 외교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50년 동안 스웨덴이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그렇게 대규모로 해주고, 또 북한의 이 엘리트들을 스웨덴 자체 비용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북한한테는 정말 스웨덴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 침공할 위험도 없고, 또 자기들의 가장 중시하는 체제의 전복을 위협하거나 그런 나라도 아니고, 또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나라, 또 그들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해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오랜 기간 일관되게 진정성 있게 했던 스웨덴의 규범적 관여 외교가 북한이 스웨덴을 신뢰하게 된 그런 어떤 바탕을 제공을 했고, 그것에 기초해서 평화 중개 외교를 스웨덴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스웨덴에 주재한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를 이제 했는데 두 번 크게 적발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1976년에 1차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 20년 뒤인 1996년에 이제 2차 밀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해외 공관에 운영비를 보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체 해결해라는 이제 방침으로 가는 거죠. 뭐 스웨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외교관들이 그 발트 3국 중에 에스토니아 같은 데 가서 가격이 싼 그 술과 담배를 대량으로 그 밴 같은 데에 싣고 카페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스웨덴의 도매상에 넘겨서 그 차액을 가지고 자기 이제 그 공관 운영비도 쓰고 직원들 이렇게 보수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형태로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스웨덴 정보 당국에서 포착이 돼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3국이 서로 공조를 해서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날 불시에 에스토니아에서 이제 그 밴으로 이렇게 실어 날리려고 할 때 덮친 거죠. 불시에. 에스토니아는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한 거죠. 그 세 나라가.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이 체면에 먹칠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바로 이 외교관들을 추방 조치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한 거죠. 스웨덴은 그 평양에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평양에서 그 교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체면을 덜 구기면서, 그러나 스웨덴으로서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 역시 북한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면서 이제 문제를 잘 수습을 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웨덴한테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것도 이제 북한이 스웨덴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근거가 됐죠. 스웨덴이 전시 중립을 위한 평시 비동맹을 주장을 하냐면, 동맹을 평시에 맺어두면 자기가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웨덴은 그 전시 중립을 위한 평시 비동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맹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이 스웨덴이 말씀하셨지만 미국 이익 대표부를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웨덴 입장에서는 중립 노선이 양대 이념 진영에 어디에도 가담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목적.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근데 그 이면에 이렇게 그 들춰보면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리적인 외교의 핵심은 안보 위협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 그 전에 이제 소련이죠.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는 그 큰 일종의 적대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안보를 지키려면 무장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소련이나 러시아만큼의 어떤 무장력을 강화하려면 뭐 경제가 거덜이 나겠죠. 그러니까 스웨덴도 결과적으로 이런 큰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바로 그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라는 안보 우산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미국이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려고 이제 대북한 접근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 우리하고 스웨덴은 완전히 사회가 다른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면 비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어떻게 그렇게 외교 정책이 일관되게 나올 수 있느냐? 글쎄, 그거는 정치 문화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정부가 새롭게 구성이 될 때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가 서로 색깔이 다른 정책을 추진을 해서 계속 이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거고, 반면에 스웨덴도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 작년 총선에서 정권이 넘어갔어요. 난민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작년에 정권이 넘어가서 보수연합으로 넘어갔거든요. 보수당 중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연합과 진보연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유지되더라도 대외 정책만은 별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그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정부가 색깔이 다른 정부로 넘어가면 대외 정책마저도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게 다른 노선을 취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이죠.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민족의 장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 전체의 어떤 합의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대북 정책은 국회에서 그걸 일종의 결의안이나 인준을 해서 그냥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자는 뭐 시도나 주장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지 못했는데, 굉장히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색깔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일관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야만 우리 그 민족과 그 이 한반도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